네,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갑니다. 선생님, 어제 국내 증시가 또 간만에 올라서 그래도 네. 조금은 좀 기분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감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사실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구간이잖아요. 어제 우리 같이 방송하면서 예. 뭔가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또 네. 윗골이 달고 올라오고 있어서 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급등한 거는 의외였고요. 예. 거기다가 또 뉴욕 증시도 어쨌거나 FMC 의사로 갖다가 잘 소화해서 오늘 증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뉴욕 증시도 뭐 3대 지수가 네네. 모두 올랐습니다. 물론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는 됐는데 또 오늘 국내 증시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무래도 목요일이니까 우리 유동훈 상무 나오시는 날이라서 네. 진짜 시장에서 운동화 신고 뛰는 분의 그 그렇긴 감각과 어떤 결의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죠. 네. 제가 보기에 시장은 네. 다음 FMC가 이달 말 2월 1일 이틀 동안인데 2월 달, 예. 다음 FMC 때까지는 못 먹어도 고아 한번 해보자 하는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좀 네, 상승세, 네. 반등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저희도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현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훈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밤 뉴욕 증시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자, 뉴욕 증시를 보시면 다우존스가 0.4%, S&P 500이 0.75%, 나스닥이 0.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긴 했어요. 보합에 시작을 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가 거의 1% 이상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다 마이너스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막판 30분에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플러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매크로 숫자, 즉 금리 인상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금리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 요인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반등을 좀 더디게 할 것인가 하는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의 꼭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유상무는 오늘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 보니 네. 체력적으로 지금 좀 힘드신 거. 아닙니다. 예, 요즘에 지금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맞아요. 남아서 아직도? 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간략히 그 시장 흐름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았으면 어제 밤잠을 좀 설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이렇게 후루룩 밀리고 네. 그러고 나서 막판에 또 이렇게 해서 플러스까지 이제 결국 돌리고 왔습니다. 네. 지금 그 과정에서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한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어느 정도 시장은 하반기가 되면 네.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우선은 왜냐하면 고점 금리를 5.1%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는 4.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사록을 보고 있으면 파웰 의장의 발언들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를 이번 2월 달에 0.25 올리고 네. 또 3월 달에 0.25 올리고 또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5% 가는 거죠. 5에서 네, 5.25%. 그리고 나서 금리를 안 내린다. 이게 예.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발언이 의사록에 나와 있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하게 보여서 2%에 도달하는 것을 확신할 때 네. 그때 이제 금리를 움직였다 이런 얘기니까 연말까지 그걸 볼 수 있겠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겠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빠졌었는데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좀 들여다보겠지만 이미 금리 5%와 이익 증가율 0%를 반영한 지수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이제 금리는 이 정도에서 꼭지이고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갈까? 왜냐하면
침체가 오더라도 아주 짧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 정다인 캐스트의 그 굿모닝 마켓에서 잠시 소개됐지만 네. 로즈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이 시장은 틀렸다라고 했는데 우리 유상무님도 지금 시장의 핵심 선수예요. 네. 혹시 틀린 쪽에 계신 거예요? 그래 지금 연준 안 믿으시는 거죠? 연준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금리를 5%에 유지를 하더라도 예,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는 감당 가능한 정도의 지금 개인들의 펀더멘탈이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 정도 금리는 충분히 가처분 소득과 임금 상승률이 감당을 해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금리를 안 내려준다면 네네. 뭐 올해 장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큰 폭의 뭐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추가로 더 급락하는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그 국채금리는 10년 국채금리는 시장금리? 3.5% 수준으로 연말에 갈 거다. 예. 예. 이게 3.4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8까지 갔다가 네네. 지금 또 3.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그 3.5%를 반영한 적정 가치를 나타낼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래도 올해는 한 두 자릿수 상승률, 뭐 10%대에서 15%대 상승률을 연말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국내 증시 얘기도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간만에 올랐고 특히 이제 반도체 투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네. 많이 급등한 상황인데 그래도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심하죠. 뭐, 예. 화요일이었나요? 마이너스 2% 갔다가 보합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예, 나서 예. 또 이번에 또 왕창 또 올리고 네네. 예, 첫날은 또 많이 빠뜨리고 이런 식의 정말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훨씬 더 금리에 민감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 대비해서 거의 30%포인트나 더 높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택 관련, 네네. 부동산 관련해서 프라이스 투 렌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가격 대비해서 몇 프로 되느냐. 이걸 계산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안 좋은 숫자예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30%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만기가 3년에 다 바뀌잖아요. 예, 예. 변동성 금리가 전체의 70%가 넘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제 특히 삼성전자 4%, 하이닉스 7% 맞나요? 제 기억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죠. 예, 왜냐하면 뭐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세제 혜택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예.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도체의 어떤 그 좀 세분화시켜 보면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5G나 6G 통신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장비,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파운드리 쪽, 네네.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은 메모리 쪽에 있어서 그렇죠. 예. 세제 혜택 관련 부분도 예.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축소 가능성, 그죠? 그래서 감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시기, 즉 그 사이클의 바닥이 많은 분들이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게 1, 4분기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예고, 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사실 뭐 테슬라 뭐 2차 전지 소재 얘기도 안 해볼 수 없는 게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소재 쪽도 굉장히 또 좋게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좀 떨어진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업황이라든지 좀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름주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저희는 어쨌든 2차 전지, 예. 테슬라, 전기차 산업, 또 전기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뭐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업종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그만큼 경쟁에 있어서 아니면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업종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전체적으로 이 산업입니다.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절반 이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매출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산업으로서 전기차 부품 섹터는 꼭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12월 달에 이렇게 힘들었느냐? 이거는 테슬라 때문이죠. 네. 예, 뭐 그거는 이벤트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인도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흐름은 매출 증가율이 높게 일어나고 있지만 워낙 또 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고 네네.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후폭풍이 왔죠. 네. 예, 그 이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안 일어날 수 있다. 픽업 추락에 있어서 뭐 7,500불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흔들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좀 더 너무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특히 그걸 이제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예. 근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테슬라 회사의 어떤 이벤트였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공매도를 하는 물량이 막 늘어났다기보다는 옵션을 활용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예. 그 옵션이라는 것은 만기가 한 달, 두 달, 3개월이면 끝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체 산업을 보셔야죠. 전체 산업. 예, 전체 산업은 분명히 성장하는 업종인 것은 맞고 전기차 산업.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구해줄 수도 있는 아니면 전 세계 시장을 구해줄 수도 있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갑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14분여가량 남았는데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 일정 대응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나타냈는데 사실 장중 변동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일정 그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동시효과 보시면은 코스피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이유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에서는 바닥에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조금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네네. 거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를 좀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티증권에서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좀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48.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하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세부 항목으로 좀 들어가면은 세부 항목 중에서 지불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40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ISM 지불 가격 지수가 조금 CPI에 선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ISM 그 지불 가격 지수가 내려갈수록 이제 물가는 이제 후행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보시는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노란색 선이 ISM 지불 가격 지수고 파란색 선이 이제 CPI YY 기준인데 앞으로 조금은 이제 지불 가격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그 이번 졸트죠. 그러니까 구인 건수를 봤을 때도 여전히 좀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고용은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물가만 잡힌다라고 하면은 23년도에는 뭐 이번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이런 시그널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저기 한수정님, 네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제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주가 흐름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한번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 그리고 또 오늘 개장 전에 이렇게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종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PBR 수준으로 봤을 때는 1.1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뭐 누가 보시더라도 이제 싸다라는 생각은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서버용 디램이 얼마나 좀 수요가 전방 쪽에 있는지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바닥에서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시장이 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주목해야 될 거는 반도체 장비주 쪽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주보다는 장비주를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P3, P4, P5까지 계획을 했을 때는 저는 장비주는 계속적인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제 월덱스나 아니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전방 쪽에서 좀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이제 그 유동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작년보다 이번 연도에 실적 성장이 더 있는 섹터는 저는 2차 전지고 앞으로 양극재, 음극재, 뭐 소재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이익에 대한 그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사실 시장 방향을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 어떤 전략이 좋은지 알려주시죠.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지금 코스닥도 반등하면서 이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네네.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우리나라도 오늘은 조금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 여기서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이자 비용을 좀 감당할 수 있고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월 25일에 이제 테슬라 그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동시효과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5%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2267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소폭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68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오늘 호가에서도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 가까운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순위도 지금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9%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3,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SDI도 1.4%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가 61만 2천 원이고요. 현대차, 기아도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4,5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좀 혼조세가 예상되네요. 에코프로비엠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호가라든지 또 장중 흐름은 상회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LNF는 0.4% 상승 예상되죠. 카카오게임즈가 1%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6,000원, HLB 0.7% 하락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0.8%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5천원 집계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3%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0.9%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65,7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 오늘 뭐 시장이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네. 어떨까요? 사실 뭐 지금 방향을 좀 추세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인해보자라는 심리가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확인만 하다가는 조금 단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니까. 조금씩.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인버스 잡으실까 봐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장이 빠진다. 뭐 제가 하락으로 막 급락으로 얘기하면 또 갑자기 시장 올라가고. 상방 배팅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해서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씩 담고 싶어지네요. 예를 들어 테슬라도 며칠 이렇게 지켜보면서 108불 근방이 오면은 사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또 그런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오늘은 저보다도 지금 유 본부장님한테 그러게요. 최대한 짜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간 이제 오디오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장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올해 또 첫 출연이시니까 또 지난 한 해를 좀 리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최악의 한 해였다 이런 평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이 요소들이 올해 그렇죠.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이걸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S&P 500이 2022년도에 마이너스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거 역대 거의 100년 역사상 보면 7번째 하락률입니다. 그 전에는 뭐 거의 30%, 40% 이렇게 하락했던 적이 몇 번밖에 없었고요. 그만큼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냐면 예측하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하락이었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정말 빠르게 했죠. 원래는 재작년 말이죠. 어떻게 예상했냐면 한 2% 정도 올릴 거다. 뭐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4.25%까지 올렸으니까 2배 이상 더 올렸죠.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5% 이상까지 올린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지배를 많이 했고 바닥을 계속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이게 뭐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좀 계속 이어졌고 공급망 차질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기서 또 중국이 도와주질 않았나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피면서 원래는 부양책이 나오면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들 하셨는데 유동성을 부여를 제법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만 확 풀지는 않았었고요. 이제야 12월 달이 되니까 12.4%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저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 세 가지에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연간 보시면 이게 이제 1976년부터 2022년까지의 6대4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을 6 가져가고 채권을 4 가져갔었을 때 60%, 40% 가져갔었을 때 지금은 연말에 16.7%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2008년보다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거의 9월, 11월 때까지를 보시면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마이너스 34%까지 갔었고요. 그게 100년 내 최악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벌써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의 변화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보통 25% 빠지고 나면 그 이후에 1년 또 그 이후에 3년, 그 이후에 5년의 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첫 1년이 플러스 19.1%입니다. 와. 그게 아니면은 평균은 9.7%죠. 네네. 2배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S&P 500을 지난 10월 달에 마이너스 27.5%를 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플러스 19%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또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의 평균입니다만 네.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가장 좋은 한 해입니다. 보통은. 임기 3년 차. 네. 미국. 미국. 네. 그래서 3년 차, 4년 차가 가장 높고요. 특히 3년 차가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 중간 선거해에 많이 빠진 다음에 3년 차는 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심지어는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비교하는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와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니까 예.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느냐 이거는 저희는 작년 10월 달에 바닥은 이미 바닥을 봤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 빠져서 바닥을 잡는 부분은 그때보다는 좀 더 높은 바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금리 5% 시대와 이익 증가율 0%를 반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경기 네네. 침체가 좀 세게 와버리면 예. 금리를 5%까지 올려놨더니 큰일 났네? 경기 침체가 완전히 와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10%, 20% 간다 그러면 그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하락률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5%까지 올려놓고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가 되지만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살짝 예. 오랜 기간에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가계와 기업들의 펀디멘털이 미국은 지금 현재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어쨌든 기회를 찾아보는 시기지 그냥 도망가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어느 정도 바닥,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계속해서 좀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시장이나 월가에서는 이제 올 하반기쯤이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다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명의 인사들 금리나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이었고 강경한 긴축 스탠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장중에 뉴욕 증시가 좀 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출렁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오름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출발 지수 상승 출발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2269포인트, 코스닥도 0.38% 올라갑니다. 686.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입니다. 58,100원. 좀 아쉬운 점은 음봉. 그래도 양봉으로 또 빠르게 전환이 되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8% 상승, 82,200원. LG에너지솔루션 1.5% 올라갑니다. 45만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2% 올라갑니다. 80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상승하죠. 52,800원이고요. LG화학이 0.8% 올라갑니다. 60만 6천 원. 그리고 삼성 SDI도 0.8% 상승 중이죠. 60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 보합이고요. 네이버 1.3% 올라갑니다. 18만 5천 원. 카카오가 0.9% 상승 5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9% 올라갑니다. 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 헬스케어도 0.7% 상승 중이죠. LNF입니다. 2%
지금 상승 보여주네요. 187,400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1.9%, 1.8% 상승입니다. 46,300원이고요. HLB가 지금 0.3%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4% 올라갑니다. 115,800원. 그리고 펄어비스가 0.4%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작도 1% 올라갑니다. 65,000원. 스튜디오 드래곤도 1% 상승 89,9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매수 우위입니다. 27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20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5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역시 외국인 지금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전기전자 흐름 좋습니다. 그밖에 전기가스 그리고 제조업 섹터도 흐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12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106억 원, 기관은 1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70전 하락한 1,27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일단 연준 의사로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뭐 환율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 네. 해서 그거 한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 지금 이렇게 좀 지금은 바짝 좀 이렇게 자세를 갖다가 좀 텐션을 올리셔가지고 예. 연초에 이렇게 줄 때 좀 수익을 연체 내셔야 진짜 올라갈 때. 예. 근데 유보 부장님, 네. 이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FMC 의사로 사실 좀 길어요. 네. 길어갖고 그거 막 이 새벽에 일어나서 다 보기는 좀 뭐합니다. 네. 부담스럽고 한데 제가 봐서는 뭐 국내 최고의 그 패드 워처인데 글로벌 모니터에서는 요 문구에 제일 주목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네. 맞죠? 네. 정당하지 않은 금융 환경의 완화는 위원회의 물가 안정 회복 노력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이 위원회는 FMC인데 위원회의 반응 함수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이 완화가 빚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정당하지 않은 unwarranted라는 용어를 썼던데 네. 정당하지 않은 금융 환경이 완화, 주가가 오르고 막 금리가 내려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자기들의 이 물가 안정 회복 노력을 복잡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반응 함수. 그래서 우리가 FMC에서 뭐 점도표도 높게 찍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실제 회의 때마다 50bp가 됐건 얼마가 됐건 금리 올리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점도표 높게 찍은 거에 대해서 쟤들 점만 찍었지 못 가. 이런 식의 대중의 오해로 완화가 빚어진다면 네. 더 힘들 것이다. 요거 약간 협박성이거든요. 자, FOMC 회의록을 한 1년 반 전에 되돌아가서 들여다보시면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안 올린다. 2022년에 예. 금리 안 올린다. 금리 왜 올리냐? 트랜지토리다.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말을 바꿨으니까 엄청나게 늦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언제 바꾸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2%대,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대로 잡히는 모습을 보면 네. 그때 움직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런 2% 앞자리 2자를 보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 연준이 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9월 달에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9월 FOMC 미팅에서 갑자기 금리의 고점을 확 올리면서 그러면서 예. 이제 바닥을 한 번 더 만들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건 똑같은 톤이에요. 그래서 네. 이미 시장은 이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미 고점 수준을 알고 있고, 그게 5에서 5.25. 그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네. 이건 변한 게 아니니까.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언제 내리기 시작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FOMC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자를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자 보냐? 그걸 판단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3%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냐. 네. 확실하게 2%로 되돌아갈 거라는 걸 확인을 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해에도
떨어뜨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고요. 시장이 그렇게 보는지는 지금 보면 4.5%에서 4.75%를 연말 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에서 5.25면 4.75, 4.5면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걸 3.5%까지 떨어뜨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연준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 거냐. 예. 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던 천연가스 가격, 특히 유럽 쪽 예. 뭐 폭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스관을 닫으니까 폭등을 하면서 그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전쟁 전 가격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원위치네요. 예, 원위치입니다. 또한 휘발유 가격,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2022년 초 그리고 중반까지는 유가의 상승률이 60%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까지 미쳤냐면 전체 인플레이션의 3분의 1까지 차지했었습니다. 가장 높은 숫자에.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파란색을 보시면은 올해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예, 지금 유가가 어제도 뭐 4% 가까이 맞아요, 급락을 맞아요. 했고요. 예. 천연가스 가격은 전전날에 거의 10% 폭락을 네. 했었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원자재 공급 관련 쪽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많이 낮아질 거고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 부분. 수요가 그러니까 임금 둔화되는 상승률이 거. 너무 높기 예.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고 예.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70년도의 리피트가 아니냐,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낙타등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예. 요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 연준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는 모습을 봐야지 우리는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미 연준의 근원 PC 전망치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올해는 3.5%.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숫자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년도를 이 추세가 내년도에는 2.5%로 떨어진다. 네. 그럼 내리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건데 생각하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개인들의 어떤 지출 예.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 항상 그 파웰 의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물가가 상승을 하면 개인들이 그만큼 충격을 받고 예. 힘들어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게 그냥 거기 유지해버리면 장기적인 성장률 회복이 어렵다. 네.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빨리 분담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PC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만약에 지금은 3.5%로 올해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 예. 이 숫자보다도 연말에 더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 연말에는 2%대를 보기 시작한다면 연말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보시면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지난 한 달, 두 달로 보시면은 전달 대비 숫자로 떨어진 것이 0.2%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곱하기 12하면 2.4%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정상화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이 주거비입니다. 네. 근데 주거비가 7%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주거비는 주택 가격의 후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은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 이 주거비도 조금 있으면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 좀 지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내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뭐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히 2%대로 돌아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빠르면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주택 가격 뭐 주택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봤을 때 주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유동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그 유동성 숫자가 M2 증가율인데 네. 이 M2 증가율을 쫓아간다면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정상적인 숫자인 2%대로 회복을 하는 시기가 늦어도 내년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금리는 5% 상반기에 올린다 하더라도 예. 시장은 이미 그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예.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확실히 내릴 거냐 이제 미 연준이 더 이상은 안 올리고
이제는 내리는 타이밍이 올 거냐 아니면 아예 이제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간이 갈 거냐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네. 이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리는 스타일도 네. 지금 좀 담그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두려운가 하면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본 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의 말 바꾸기 내지는 그 왔다 갔다가 참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2022년에 금리 인상 없어요라고 했던 2021년 하반기까지의 그 스탠스가 뭔 놈의 4.5까지 금리를 끌어올리고 나니까 이제 연준이 뭐라 해도 잘 안 믿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래서 너희 연준 안 믿어요 해가지고 증시가 1월 달에 강력한 어떤 랠리를 펼친다고 했을 때 1월 말에 열리는 FMC에서 연준이 뭐 점도표를 제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번 FMC에서 이게 아까 읽어드렸던 그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금융 환경의 완화에 해당된다 내지는 자기들의 어떤 거기에 대한 대중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아니면 조금 더 아주 삐딱하게 본다면은 우리를 물러봐 싶어가지고 또 말로 또 시장을 갖다가 또 한번 부러뜨리려고 덤빌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그랬을 때 과연 시장이 이번에는 그 연준을 두려워할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확률은 3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까지 올리는 게 3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지금은 지금은. 네. 그리고 5%의 3월 FOMC 미팅 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과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한번 또 다시 우리 금리 또 올릴 거야. 네. 이렇게 말을 또 바꿔버리면 시장은 또 빠집니다. 예. 그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숫자는 5%의 금리와 예. 이익 증가율 0%를 반영한 숫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도 기준금리 전망치를 연말에 4.5에서 4.75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안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놓고 3월 달에 만약에 FMC에서 우리 금리 또 올릴 거야. 예. 6%까지 올릴 거야. 이런 또 점도표를 제시를 해버렸다. 그러면 또 힘든 거죠.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만약에 정말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있는 숫자로는 그때 되면 인플레이션 숫자를 그래도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더 확인하겠죠. 네. 근데 그 추세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미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이제 소장님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어떤 전략이 좋은지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바로 좀 간략하게 구성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선진국이나 그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우선 미국 쪽으로 좀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중립 시나리오, 최고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금리 5%를 반영하고 이익 증가율 0%를 반영한 숫자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진입 가능한 지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추가로 10% 더 빠진다는 거고요. 20%다 그럼 추가로 또 20%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예측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연간 단위로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립 시나리오로서 금리가 3.5%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시장금리가 3.5% 정도 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이제 1년 계속 이어진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는 추가로 또 15%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향후 2년 동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쪽에서의 어떤 비중으로 계산을 하자면 지금 작년 초에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리스크나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게 다우존스였어요. 예. 그렇지만 올해 그걸 보면은 지금 나스닥 100과 나스닥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많이 빠진 지수인 네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을 초점을 맞춰야 네.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70% 정도를 선진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신흥국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한국이 올라오죠. 네.
한국이 전체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비중을 약 30% 가져가는데 이 중에 한국을 3분의 1은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중국 쪽에서 지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예. 중국의 지금 M2 증가율이 드디어 2014년, 15년에 폭등했던 시기에 M2 증가율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경기 회복과 이어진다면 중국 증시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훈풍이 올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예대율을 보시면은 올라가던 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생기고 있고 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도 네. 중국과 한국과 대만 쪽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뭐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자동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부품 이런 쪽 성장주 70% 가져가고 가치주로 놓고 보면은 천연가스, 원자재, 금융, 주택건설, 소비 쪽을 한 30% 가져가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